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17일 개봉 일본 공포영화 이상한 집입니다. 집 평면도 괴담이라고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일본의 괴담이 있습니다. 우케츠라는 일본의 유튜버가 만들어낸 괴담이고요. 여러 괴담 콘텐츠를 했는데 집 평면도 괴담이 제일 흥했습니다.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집 평면도를 가지고 아주 무서운 상상을 담은 흥미진진한 괴담 스토리를 만들었죠. 이 내용은 책으로도 출간되었고요. 그 책이 영화가 되어서 일본에서 2024년에 개봉, 한국은 일본에 개봉한 지 1년이나 지나서 좀 늦게 개봉하게 되었네요. 영화가 일본에서 흥행 대박이 났습니다. 무려 50억엔이 넘는 흥행, 연간 탑10에 들어가는 성적이고요. 애니메이션 제외하고 실사 영화 중에서는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이 괴담이 한국 인터넷에서도 꽤 화제가 되었고 일본에서 이렇게 흥행이 대박 났는데 그런 거 치고는 한국 개봉이 너무 늦어졌죠. 영화를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못 만들었어요. 원작에서 내용을 엄청 삭제했는데 그게 뭐 매끄럽게 삭제한 게 아니라 뭔가 플롯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개연성도 아예 없는 그런 엉터리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영화가 50억엔이나 흥행을 했다는 게 좀 어이가 없네요. 순수하게 이 원작 괴담의 화제성으로 만들어낸 흥행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흥행은 했어도 당연히 일본에서도 평은 안 좋고 출연 배우들도 그다지 티켓 파워가 높은 배우들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영화의 흥행도 원작 괴담의 힘, 원작 괴담이 엄청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책으로 출간될 때 책 한 권 분량을 다 채워야 하니까 이 괴담이 처음 나온 버전은 그냥 섬뜩한 의혹만 던져주고 실제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의 영역으로만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섬뜩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괴담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책을 출간하면서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둔 그 내용까지 다 써버렸어. 그런데 기대한 것과 달라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좀 따뜻하고 불쌍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반전이라면 반전인데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 저는 이거 우케츠가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물론 책도 많이 팔렸을 테고 저도 리디에서 전자책 사서 소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도 흥행 대박 났으니까 무슨 오판이냐 라고 하겠지만 책이 많이 팔리는 거나 영화가 흥행하는 거나 이 괴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 빵이야. 그만큼 이 괴담의 위력이 굉장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도 진짜 무섭고 흥미진진하게 잘 썼다면 더더더 난리가 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이 괴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 빵 정도의 결과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대박이긴 하지만 이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작 내용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화가 이 내용을 얼마나 망쳤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현면도에서 시작을 하죠. 2층짜리 단독주택, 주인공이 오컬트나 괴담 소재를 다루는 작가인가 기자인가 그런데 뭐 우케츠 본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우케츠는 유튜버인데 이 괴담안의 화자는 어디 매체에 소속되어서 인터넷 기사 같은 거를 쓰는 사람이에요. 화자의 이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책에서 그냥 필자라고만 나오니까 저는 그냥 우케츠라고 할게요. 우케츠가 지인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지인이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집의 평면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상담을 요청하는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그 평면도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확실히 뭔가 이상해. 우케츠가 아는 사람 중에 쿠리하라라는 이름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설계사가 있습니다. 우케츠가 쿠리하라한테 평면도를 보여주고 두 사람이 함께 평면도를 분석하는 게 이 괴담의 내용이에요. 그 분석을 통해 이 평면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 일단 처음에는 1층 주방에 있는 의문의 공간에 주목을 하거든요.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벽에 의문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수납장 용도로 문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벽으로 막혀서 들어갈 수도 없는 빈 공간. 그런데 일반적인 평면도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비어있는 공간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그런 빈 공간은 건물 구조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고 그 안에 배선, 배관 등이 들어가 있는 용도일 수 있죠. 이 괴담에서 의문의 빈 공간이 핵심인데 따지고 보면 집 평면도에 이 정도 빈 공간이 있는 건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담은 시작이 약간 무리수긴 해. 그래도 뭐 일단 계속 진행해 봅시다. 1층 주방에 빈 공간이 수상하다. 그리고 2층에도 눈에 확 띄는 수상한 점이 있어요. 집 가운데 큰 방이 있어. 계단에서 올라와서 한참을 돌아 들어가야 하는 방이고 심지어 방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 방 안에 화장실까지 있고 무언가를 감금하고 숨기기 위한 목적의 방으로 보여요. 이 집이 외관은 굉장히 개방적인 구조. 동서남북에 다 창문이 있는데 어느 쪽 창에서 보더라도 가운데 방 안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이 방이 아이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부부 침실입니다. 아이방의 방문을 바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부부 침대가 있습니다. 1층에 수상한 빈 공간, 2층에 수상한 아이방, 이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면도를 겹쳐서 보면 또 굉장히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1층의 빈 공간이 2층에 있는 아이방과 욕실의 구성 위치에 겹치게 되는 거예요. 즉 아이방과 욕실의 구성 위치에 구멍이 나 있어서 2층에서 1층의 빈 공간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 빈 공간을 통로로 2층 아이방과 2층 욕실을 오갈 수가 있는 거야. 1층에 침실이 하나 있는데 이 침실은 손님용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손님이
손님이 이 집에서 자고 갈 경우, 일본은 목욕 문화가 중요한 나라라서, 제가 뭐 일본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일본 만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문화가 다 나오잖아요. 손님이 자고 갈 때 욕실에서 항상 목욕을 합니다. 2층 욕실을 이용하겠죠. 그때 아이방에 있던 아이가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욕실로 몰래 들어가 저녁 식사 때 술 대접도 해서 알딸딸한 상태의 손님을 아이가 죽인다라는 스토리. 죽이는 장소가 욕실이니까 피를 물로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비밀 공간이 좁아서 어른의 몸은 들어가기 힘드니까 욕실에서 시체를 토막까지 다 내고 통로를 이용해서 아이방으로 토막난 시체를 옮겨요. 그리고 아이방의 또 다른 구성 위치는 1층에 있는 차고와 연결되는 광이랑 겹치거든요. 즉 아이방에서 1층 차고로 토막난 시체를 옮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차에 시체를 싣고 어딘가에 묻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하러 갈 수 있는 거죠. 딱 요 스토리까지가 좋아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집 평면도를 가지고 꽤 그럴듯하게 섬뜩한 스토리를 잘 썼어요. 살인을 위한 집, 스위니 토드라는 서양의 괴담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고, 옛날에는 여관이나 숙박업소 같은 곳에 여행객의 집을 노리고 방해의 비밀 통로와 비밀문을 설치해서 손님이 자고 있을 때 비밀문으로 들어가서 손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케츠와 쿠리하라가 이 평면들을 보고 그런 스토리를 상상하게 되는데, 얼마 뒤에 놀랍게도 그 집 근처의 어느 숲에서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토막 시체를 수습해 보니까 시체에 왼손이 없어.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우케츠는 평면도를 보고 분석한 내용이랑 토막 시체 발견 뉴스를 엮어서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누군가가 우케츠한테 메일을 보내요. 보낸 사람은 미야에 유즈키라는 사람인데, 그 집이 자기 남편이 살해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유즈키의 남편은 3년 전에 아는 사람 집에 방문한다고 하며 나간 뒤에 실종이 되었는데, 몇 달 전에 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체에도 왼손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케츠가 기사로 쓴 집은 지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집이야. 그럼 남편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는 안 맞잖아요. 그러자 유즈키가 새로운 편면도를 보여줍니다.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편을 죽인 범인이라면 그 집은 지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그럼 그 집을 짓기 전에 살았던 비슷한 구조의 살인 목적의 집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이 실종된 날 집을 나갈 때 멀리 갈 때 들고 가는 지갑을 안 들고 갔다는 거야. 그럼 남편이 방문한 집은 근처겠구나 해서 근처의 집들을 부동산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결과 이 평면도의 집을 찾아낸 거야. 이렇게 두 번째 평면도가 등장합니다. 두 집이 있는 위치가, 첫 번째 평면도의 집은 도쿄에 있고 두 번째 평면도의 집은 사이타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집, 사이타마 집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이타마 집의 평면도는 도쿄 집의 평면도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죠. 2층의 아이방이 부부 침실에서 아이를 아이방에 감금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아이방에 구멍을 내면 욕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 그래서 이 평면도를 또 쿠리하라랑 같이 분석을 합니다. 쿠리하라가 이번에는 1층에 있는 삼각형 공간에 주목을 하는데요. 거실 쪽에 창이 나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삼각형 공간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이타마 집은 몇 달 전에 불이 나서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도쿄 집은 그대로 있고, 우케츠가 도쿄 집에 직접 가봅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살펴보기만 했는데 우연히 그 집의 이웃을 만나서 중요한 정보를 듣게 돼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젊은 부부와 아기,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그 가족의 성은 가타부치. 그런데 그 이웃 주민이 어느 날 밤에 그 집의 2층 창문을 보니까 아기가 아니라 어린이 한 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즉 그 집에는 아이가 2명이었다. 한 명은 숨기고 있는 아이인데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아이가 숨어있던 방에서 나오게 되고 그 모습을 이웃 주민이 본 거였죠. 이 이야기를 쿠리하라한테 해주니까 사이타마 집에서 증축된 삼각형 공간이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 한 명만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사는 동안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 증축된 공간은 아기를 위한 공간이다. 이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아기를 위한 공간까지 증축을 한다? 나중에 커서 개인 공간이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한두 살 아기가 그런 게 필요하냐고. 여기서부터 슬슬 감성적인 스토리가 들어가거든요. 이 가타부치 가족은 살인을 저지르는 어둠의 가족인데 아기는 이 집에 내려진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살인 하우스에서 어둠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아기의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이곳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자 빛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지. 뭔가 점점 이상해지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반전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야에 유즈키라는 여자의 정체. 몇 달 전에 남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몇 달 전 신문을 조사해보니 미야에 교이치라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미야에 교이치는 미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즉 미야에 유즈키라는 이름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케츠가 이 여자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자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가타부치 유즈키. 그 집에 살았던 가타부치라는 성씨의 젊은 부부는 자기 언니하고 형부래요. 언니 이름은 가타부치 아야노, 그리고 형부는 데릴사야. 그래서 여자 쪽 성을 쓰는 거예요. 유즈키가 우케츠한테 거짓말을 한 이유는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의 동생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경계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타부치라는 가문에 대한 아주 복잡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야노와 유즈키 자매에서 출발. 아야노가 그 집에 살던 여자였고 남편과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데리사비이고 이름은 레이타.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히로토. 그런데 이 세 식구 외에 집안의 아이 한 명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모모야라는 이름인데 이 아이의 정체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캐릭터 몇 명의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레이타는 케이타, 모모야는 토우야 뭐 그런 이름으로 나오던데 원작과 이름이 왜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원작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야노와 유즈키 자매, 이 자매의 부모, 아빠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엄마는 살아있고 요시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게하루입니다. 시게하루는 자식이 아들만 2명, 아야노 유즈키 자매의 아빠한테 형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한테는 큰아빠죠. 이 큰아빠도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큰아빠의 아내인 큰엄마가 있죠.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2명이었는데 첫째가 요이치, 둘째가 바로 모모야입니다. 그런데 요이치는 죽었어. 높은 데서 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데 사실 살해당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모모야는 누뚱이입니다. 그래서 아야노가 자기 사촌 동생인데도 자식 키우듯이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모야는 태어날 때부터 왼손이 없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타부치 가문에 왼손이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것, 이게 바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게 된 트리거입니다. 왼손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연, 할아버지인 시게하루의 부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시게하루의 부모가 누구냐? 시게하루의 아빠의 이름은 가타부치 소이치로, 엄마의 이름은 가타부치 치즈루. 이 두 사람은 남매입니다. 근친으로 낳은 자식인 거예요. 이 소이치로가 모든 일의 원인인데 소이치로의 아빠가 가타부치 가에이라는 이름이고 가타부치 가문의 당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타부치 가문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업을 성공시켜서 가타부치 가문이 큰 부자 가문이 됩니다. 가에이의 자식은 가에이가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소이치로와 치즈루 남매, 그리고 이 두 사람 외에도 가에이의 첩이 낳은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세이키치라는 이름입니다. 당연히 본처가 낳은 소이치로가 당주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능력치는 세이키치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세이키치도 자기 나름의 사업을 일으켜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이치로는 가타부치 본가, 세이키치는 가타부치 분가, 이런 식으로 집안의 세력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소이치로가 다카마 우시오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우시오는 원래는 하녀였어요. 하녀에서 당주의 부인으로 신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소이치로는 부인인 우시오를 사랑하지 않았어. 소이치로가 사랑하는 건 자기 여동생인 치즈루. 소이치로는 밤에 몰래 여동생의 침실로 가고 부인인 우시오와는 부부관계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시오는 어쨌든 부자 집안의 안주인이잖아.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하녀 생활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남편이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긴 해도 어쨌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런데 치즈루가 소이치로의 아이를 임신해버립니다. 그게 온 가문에 소문이 나요. 그래서 가타부치 분가를 이끌고 있던 세이키치가 자기 배다른 형인 소이치로를 맹비난을 하죠. 동생과 짐승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저런 인간이 본가의 당주라니 기가 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본가에 있는 인재들을 분가로 빼내와요. 저런 인간이 당주로 있으면 본가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질을 해서 그렇게 분가가 본가의 세력을 거의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원래 세이키치의 능력치가 훨씬 더 뛰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을 분가에 빼앗겨버리고 본가는 더 이상 풍족한 상태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이치로의 아내 우시오가 미쳐버린 거야. 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물질적인 풍요에 엄청 집착하는데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리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그렇게 미쳐버린 우시오는 어느 날 과도 같은 걸로 왼손을 자해하고 출혈이 심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시오가 죽고 얼마 뒤에 치즈루가 출산을 해요. 그런데 이때 태어난 건 시게하루가 아니고 쌍둥이를 출산했거든요. 시게하루는 나중에 또 근친에서 낳은 거고 이때는 쌍둥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아사타, 모모타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아사타는 멀쩡한데 둘째인 모모타는 왼손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이치로는 이걸 우시오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우시오가 왼손을 자해하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일단 근친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가타부치 가문의 선조 중에서도 왼손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안 유전자에서 이런 장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이치로는 우리 집안에 우시오의 저주가 내린 거야 라면서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랑쿄라는 이름의 주술사가 찾아오거든요. 그 여자가 이 집 당주의 아내가 얼마 전에 죽었군요. 그 여자의 원념이 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 이 랑쿄라는 여자는 다 알고 온 거예요. 뭔가 음모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고요. 아무튼 소이치로는 그럼 그 원념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랑쿄가 말하길 죽은 당신의 아내 귀신은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다. 당신 집안이 몰락하게 된 원인은 당신의 배다른 동생이다. 그 동생 집안의 피로 이 원념을 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 왼손이 없는 아이는 집안의 비밀 장소에 숨겨서 키워라. 아이가
10살이 되는 해 그 아이가 직접 세이키치의 후손을 죽이게 하라. 죽인 후에 시체의 왼손을 잘라서 우시오의 불단에 곡물로 바쳐라. 왼손이 없는 아이의 형제가 아이의 후견인 역할을 맡아서 이 의식을 실행하라. 이 의식은 아이가 13살이 되는 해까지 매년 한 번씩 거행하라. 이런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즉 쌍둥이 중에서 왼손이 없는 모모타, 얘는 집안의 비밀 장소에 숨겨서 키워. 그리고 10살이 되면 모모타가 직접 세이키치의 자식 한 명을 죽여야 해. 이걸 13살까지 매년 해야 합니다. 즉 10살, 11살, 12살, 13살 총 4명을 죽이면 끝. 이 모든 의식을 쌍둥이 형인 아사타가 후견인 역할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준 주술사 랑쿄의 정체가 뭐냐면요, 군가를 이끄는 세이키치가 능력치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알파남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무려 5명이나 됩니다. 랑쿄는 세이키치의 둘째 부인의 동생입니다. 즉 이거는 세이키치 집안의 후계자 다툼이었던 거예요. 세이키치의 둘째 부인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동생인 랑쿄를 시켜서 소이치로 집안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의식을 알려주고 자기 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세이키치의 다른 자식들을 제거하려는 음모였던 거죠. 그것도 모르는 소이치로는 우시오의 저주가 진짜라고 믿고 랑쿄가 알려준 방법을 실행합니다. 결국 모모타에 의해서 세이키치의 자식 4명이 죽고 둘째 부인은 계획대로 자기 아들을 세이키치의 후계자로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다 끝난 거잖아. 그런데 랑쿄가 알려준 저 방법이 소이치로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야. 만약 우리 집안에 왼손이 없는 아기가 태어난다면 꼭 이 의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왼손이 없는 아이 모모야가 태어나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복잡하게 꼬이는 관계가 있는데, 아야노와 유즈키 자매의 엄마 요시에라는 이름인데, 이 요시에가 사실 세이키치의 후손이에요. 세이키치가 알파남이라 부인이 5명이고 자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자식 중 하나가 요시에의 외할머니예요. 즉 아야노와 유즈키 자매는 소이치로의 후손이기도 하고 세이키치의 후손이기도 한 겁니다. 왼손이 없는 아이가 세이키치의 후손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아야노와 유즈키 자매는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아빠가 자기 형의 아들인 요이치를 죽인 겁니다. 이때는 아직 모모야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뱃속에 태아가 왼손이 없다는 사실이 산부인과 검사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모모야가 태어나면 모모야의 형인 요이치가 후견인 역할을 하고 모모야에게 세이키치의 후손 4명을 죽이라고 시킬 텐데, 그러면 아야노와 유즈키가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요이치가 죽으면 모모야에게 형제가 없으니까 가까운 사촌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즉 아야노가 후견인 역할을 맡으면 아야노 본인과 동생 유즈키가 타겟이 될 일은 없으니까 피해자가 될 바에 가해자가 되어라 라는 전략으로 이 자매의 아빠가 요이치를 죽인 겁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이 내용이 세 번째 편면도를 분석하면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이게 세 번째 편면도입니다. 이 집은 시게하루의 집이에요. 이 집에도 살인을 위한 비밀 통로가 있었다라고 밝혀지는데, 이런 식으로 공간이 더 있었던 이 집은 과거에 모모타에게 살인을 시키기 위해 지어진 집이지만 아야노와 유시키 자매의 아빠도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요이치를 죽이고 사고로 위장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이치는 죽고 왼손이 없는 아이 모모야가 태어나는데, 모모야를 낳은 큰엄마는 그 후 집을 나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야노는 나중에 모모야가 10살이 되면 세이키치의 후손을 죽이게 시켜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자라고, 아야노는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레이타가 사정을 다 듣고도 오케이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더니 결혼해서 대릴 사이로 이 집안 식구로 들어와요. 그리고 모모야가 10살이 거의 다 되어갈 때 모모야에게 살인을 시킬 집을 사이타마에 짓고 그 집에 세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사는 동안 히로토도 태어나고, 그런데 아야노의 동생인 유즈키는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언니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예전에 언니가 살던 집을 조사해보니 뭔가 이상한 거야. 그때 마침 우케츠가 쓴 기사를 읽고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냈고, 그렇게 우케츠, 쿠리아라랑 같이 이 집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이런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물론 자매의 엄마인 요시에는 다 알고 있었고 이 내용들도 대부분 요시에가 말해준 거예요. 아무튼 아야노는 남편인 레이타와 함께 모모야의 후견인이 되어서 같이 살면서 모모야가 살인을 저지르게 시켜야 하는데, 아야노와 레이타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모모야에게 살인을 시키지 않아요. 좀 억지스러운 전개이긴 한데 어쩌다 고독사한 사람을 발견해서 시체를 몰래 묻고 왼손만 잘라서 아야노의 할아버지인 시게하루한테 보냈어요. 이 시게하루가 문제예요. 시게하루가 아버지인 소이치로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만약 우리 집안 후손 중에 왼손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 의식을 실행해라. 그 외에 다른 친척들도 그렇고 뭔가 다들 세뇌가 된 상태야. 그래서 아야노와 레이타는 시게하루가 시키는 대로 의식을 실행하는 척 하면서 살인을 하지는 않고 어디서 시체를 구해서 왼손만 잘라 시게하루한테 보내서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4번이나 해야 하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 결국 속였다는 걸 들켰어요. 그래서 시게하루는 자기를 속인 아야노와 레이타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하고 당장 모모야를 데려와라. 내가 모모야에게 살인을 하게 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이미 모모야를 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워온 레이타는 절대 모모야를 넘겨줄 수 없었고 결국 레이타는 시게하루를 죽입니다. 소설의 엔딩에서는 레이타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사정
사정이 다 밝혀지고 변호사가 일을 잘하면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야노는 모모야와 히로토를 데리고 엄마인 요시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됩니다. 정리하고 보니까 내용이 진짜 복잡하긴 하네요. 영화를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사실 원작 내용 자체도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은데다가 이걸 덜 복잡하게 수정을 하면 더 내용이 망가지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대책 없이 만들었다. 그래서 내용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일단 본가와 분가가 갈라진 설정이 사라지고 근친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가타부치 가문에 당주가 있었고 우시오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당주는 하녀인 우시오가 마음에 들어서 첩으로 삼고 그 후에 우시오는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당주의 본처가 질투가 나서 우시오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우시오는 유산을 하고 정신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린 우시오는 왼손을 자해한 후에 죽었고 그 후에 가타부치 가문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이 사고로 죽거나 이걸 우시오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어떤 영험한 주술사를 찾아가서 저주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니까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왼손 공양을 알려준 거예요. 근친, 분가의 음모 이런 설정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왼손이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아무나 골라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키우고 10살이 되면 살인을 시켜라. 죽이는 대상도 그냥 아무나 죽여도 괜찮아. 진짜 내용이 우당탕탕 그까이 거 뭐 대충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원작에서는 왼손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라는 트리거가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이 의식을 실행하는 트리거가 없어. 언제 누구한테 이걸 시키는 건지 막연한 거예요. 그냥 스토리의 구멍입니다.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내용 투성이입니다. 영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는 호러 장르스러운 장면까지 나와야 하니까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살해당하고 왼손이 잘릴 위기에 처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요. 중간에 유즈키가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는 장면도 헉 그럼 이 여자의 정체는 뭐지? 이러면서 별거 아닌 내용을 엄청 무섭게 연출하고 그렇게 호러 장르스러운 장면을 여기저기 끼워 넣었어. 대충 그럴듯해 보이는 한 편의 공포영화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괴담의 화제성에 힘입어 흥행도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 내용이 너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원작 내용을 모르고 영화를 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원작 내용을 알아서 영화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도 아 원래는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끼워 맞추면서 보게 되지만 원작 내용을 몰라서 그런 끼워 맞추기마저 안 된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느 순간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개판이 나버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사실 원작도 그냥 평면도 보고 상상을 하는 단계까지만 좋았지 그 후에 전체 스토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억지스러운 전개도 많거든요. 애초에 괜찮은 영화가 나오기는 어려운 스토리였다. 그걸 감안해도 이 영화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흥행은 또 대박 났으니까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 된 그 평면도 괴담이 대단하긴 하구나 라고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이상한 집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